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은영입니다. 사실 저는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배워야 될 입장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송출 토론자로 다시 되고 나서서 있어가지고 시작해 유튜브가 있는 줄 맞습니다.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뭔가 왜 전문가가 아닌데 토론자로 나왔느냐 이런 생각하실까 봐 약간 저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은 아니고 아무튼 성공을 얻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그 발표자이신 최수영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 먼저 주셨던 발표 자료가 좀 이미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막 듣고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 메타버스 자체가 뭔가 굉장히 오래된 뭐 디지털 영역의 꿈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하나의 뭐 포스트 인터넷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뭔가 집이 마치 플랫폼처럼 기능하면서 집안의 뭐 교육의 기능, 뭐 일터의 기능, 그러니까 학교의 기능, 일터의 기능, 또 뭐 거래의 기능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플랫폼처럼 집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거를 구현하기에 굉장히 메타버스가 적기에 이렇게 도래한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뭐 bring home, bring back home 이런 느낌인데 옛날에 이제 근대 세계가 도래하기 전에 이 모든 기능들이 이제 집 안에 다 있었다가 이제 근대 세계 이후로 이것이 특정한 공간적 형태와 어떤 조직 제도들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시공간이 분리된 이제 그런 일상을 살다가 사람들이 뭐 어디서나 교육을 받고 어디서나 일을 하고 뭐 그게 진짜로 좋은 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발표를 잘 들었고 그 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방송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대중에게 유니버설한 그런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자도 아니고 이제 뭐 교육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교육용 메타버스라는 게 되게 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하고 크게 다르라 보이지 않는다. 약간 좀 더 3D의 체험과 또 뭐랄까요 뭐 감성 컴퓨팅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구현되어서 디지털로 감각을 구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보편 서비스로 가야 한다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면은 최근에 뭐 이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도 나오고 있고 뭐 저출산 문제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학생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학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동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새롭게 인터넷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학습 주체의 문제, 학습 주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제 더 이상 그전과 같은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가, 혹은 학습 주체가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가 뭘 배우고 싶은지를 드디어 질문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고민도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학습 기회 문제도 뭐 최근에 플립 러닝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뭔가 그 전에 뭐 어느 학교에 들어가야만 매우 매우 좋은 교수님의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무크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기회들이 널려 있고 물론 그 기회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배리어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런 뭐 학습 기회에 있어서 뭔가 반복으로 들을 수 있고 그 전 단계로 가서 들을 수 있고 또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멀티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구할 수 있고 특히 자기보다 항상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종류의 뭐 피어 그룹에 의한 집단 학습 같은 일종의 페다고지 자체가 바뀌는 그런 종류의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메타버스 교육용 메타버스를 디자인하는데
이미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문제를 잘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듣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책을 찾아보면서 들은 거는 약간 이게 이제 뭐 인터넷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 정치, 문화의 미래이고 뭐 교육의 미래이다. 그렇게 본다면 메타버스에 굉장히 수동적 탑승자가 되게 하는 거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되게 큰 대기업들이 그냥 주로 빅테크들이 수동적 탑승자가 돼서 우리가 다 이제 줄게 이거 잘 뭐랄까요 그 농촌형 그 1인용 식탁 뭐 소반상에서 굉장히 부패식 식당으로 갔기 때문에 마치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뭐 플랫폼 기업이나 빅테크가 원하는 것을 섭취하는 수동적인 어떤 교육 대상자 여전히 그럴 것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서로 맛보게 하고 그다음에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걸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지만 과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거는 매우 정해져 있는 세계였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리액션이 나왔지만 처음에 이제 엄지 하나가 나와서 사실 그 엄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세계가 쉐이핑 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타났는데 결국에 메타버스 역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링크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택받는다면 그게 별로 그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는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의 어떤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런 질문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어떤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뭔가 마치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뭐랄까 일루전은 가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 교육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입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문제, 뭐 물론 다루고 있습니다만 뭐 고령화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다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책에서 뭐 오지선다형으로 혹은 뭐 이미 답이 다 주어진 형태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내가 만약에 나의 그 어빌리티가 나의 어떤 활동 능력치가 매우 다른 사람보다 제한되는 장애인이어서 어떤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면 어떤 턱을 넘어가야 될 때 내가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혹시 눈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버추얼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고 그런 교육들을 제 생각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좀 설계 단계에서부터 뭔가 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이버시티라면 다이버시티를 디그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디그니티를 만약에 혐오 같은 거를 하지 않도록 애들이 교육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종류의 이제 세계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메타버스에서 좀 걱정되는 지점은 뭐 제가 좀 책에서 아니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프로토콜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매우 이제 부장님께서 하신 거는 우리에게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게 AR이라면은 나는 이 세계에서 이를테면 더러운 것은 보지 않도록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노숙자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멀티플 리얼리티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서 뭐 아이들이 혹은 어른들이 굉장히 다른 종류의 각자가 창조하는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 뭐 솔리다리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교육에서는 반영할 것인지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페이스북이 만드는 메타버스 세상을 책임감 있는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공지능 윤리 같은 질문들을 자기네들이 먼저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메타버스의 데이터를 누가 관리할 수 있고 그 데이터의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매우 어, 다른 종류의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단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생기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호영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영숙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동국대학교 이영수 교수입니다. 먼저 EBS 최수영 부장님의 교육용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표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중국 고대에 비유하자면 고대의 어떤 변혁 시대를 대표하는 춘추 전국 시대처럼 메타버스 춘추 전국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그 분야에 모든 분야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안 주신 메타버스 교육 시장에 있어서 메타버스의 정의, 정치,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동향과 말씀 주신 전략적인 부분과 미래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가 매우 인상 깊었었고요. 그리고 끝에 제안하신 교육에 특화된 이런 테마파크,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화두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 콘텐츠의 전환과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과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디지털 휴먼, 공간, 그리고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다중 접속에 관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필수 요소이며 이 요소들이 다양한 분야와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 창출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공간 인터넷이며 3D 공간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사용자 연령에 맞는 메타버스 환경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특히 저희 학교가 충무로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여기에는 대부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키오스크 설치가 대부분 가게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이 키오스크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들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말씀하신 이용자 예측이 가능한 시장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교육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셨는데, 이러한 초중고 학생들은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앞서 이호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윤리에 대한 문제 발생과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그 분야에 따른 어떤 체계적인 방안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러한 메타버스 교육이 효율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여러 이슈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이러한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의 방향, 특히 EBS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메타버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 공간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가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데, EBS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극대를 위해서 환경의 변화 중에서 아까도 비용 문제도 말씀하셨고 정부의 어떤 이런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중에서 제일 힘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이제 토론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최 부장님 잠깐 뭐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이라고 할까, 뭐 설명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의견을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고 다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호영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표현했던 교육은 아무래도 EBS 입장이다 보니까 초중고의
학교 현장을 염두에 두고서 계속 그 기획이라든지 메타버스를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많은 부분 그 발표 자료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학교 현장이 아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들, 미래의 세대를 위한 교육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계속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정말 이 데이터 통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누가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누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그 사용자들이 발생시키는 여러 데이터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정말 큰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민간 기업 간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끼리 잘 모여서 한번 열심히 으쌰으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일정 부분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부터 데이터에 대한 관리 문제, 그리고 이걸 모두 다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저는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전문가분들 만나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서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실감형 컨텐츠가 어떻게 되는지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 이야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애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EBS에 있다 보니까 유아 어린이 관련돼서 또는 초중고 관련해서 교육에서 어쨌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배울 수 있도록 EBS가 서비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미래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지식 중심이 아니라 역량 중심으로 간다라고 교육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EBS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나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BS에 다닌 입장으로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질문해 주셨던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는 EBS는 그런 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가상융합과 실체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재미있는 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면 프로젝션 매핑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의 절반 크기의 사면에다가 프로젝터를 쓰고 거기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학생들이 그 공간에서 가상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박물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박물관이나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수학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친구랑 같이 협력해서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학부모나 다 만나보시면, 선생님들 만나보시면 EBS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인성 컨텐츠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돌림 방지를 위한 이렇게 서로 이제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다면 프로젝션 시설에 적합한 그런 스토리 속에서 학생들이 같이 나랑 조금 다르지만 나의 친구와 같이 협력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그런 스토리를 짜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설이 모든 학교에 하나씩만 있다면,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친구랑 같이 그 안에서 왜
사이좋게 놀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을 한다든지, 왜 수학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학교 현장의 한 절반 크기로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게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 공간에 구현이 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그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과 실제 학교에 갔었을 때 그 공간에서 직접 친구랑 같이 체험하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융합해서 막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 기관이나 관계된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러시죠. 아, 그거는 저희 사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뭐 의미도 있고 취지는 공감하겠지만 그게 현재 저희가 주로 하려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서, 결국은 그런 이제 여러, 뭐 아시겠지만 여러 아이디어나 그런 기획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기회가 될 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끼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그러네. 야, EBS 분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뭐 EBS가 지식이 아닌 뭐 무슨 이 역량 중심의 뭘 만들어주세요, 또는 뭐 EBS가 뭐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플하게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을 한 10배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심플하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보면, 저는 EBS 이제 경영평가를 해봤거든요. EBS에 해보면서 EBS가 참 EBS의 프로그램들이 좀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참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EBS는 EBS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보이곤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EBS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EBS가 이제 외부에 너무 휘둘린다는 것, 이것도 아주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부가 이 갑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뭔가를 시키면 또 거기에 이 갑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주는 갑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때로는 장관이 바뀌면 EBS가 동쪽으로 갔다가 또 다른 장관이 오시면 EBS가 서쪽으로 또 뛰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움이 많고 그렇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메타버스 정책에 대한 이제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정부의 각 부처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의 메타버스 관련된 정부의 부처가 뭘 할 것인가라든지, 아까 전자정부 이제 행정안전부 메타버스 뭐 기반의 뭐 이제 행정 서비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다 옛날에 세컨라이프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나왔던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제자리를 뱅뱅 도는, 요즘 그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논의를 보고 있으면서 좀 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뱅뱅 돌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맴돌고 있다. 그건 뭐 행안부뿐만이 아닙니다. 뭐 과기정통부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문체부는 안 그런가요?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옛날에 심지어는 그들 자신이 만들었던 10년 전에 계획서조차도 찾지를 못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또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 줍니다, 일부러. 어디까지나 어디까지 노력을 하시는가 좀 보자 하고. 근데 옛날 가지고 있던 자료를 쭉 들춰보면, 옛날에 훨씬 더 많은 고민과 훨씬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지금 보면, 지금은 과거에 이제 했던 세컨라이프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모든 논의들 자체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과 메타버스,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이슈가 초점이 이제 교육과 메타버스를 어떻게 결합시킬까 하는 건데, 메타버스가 과거에 세컨라이프가 실패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해도, 로블록스하고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유사한 장르로 볼 수 있는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이제 특히 이제 세컨 라이프 실패하고 로블록스하고 마인크래프트의 성공을 두 개를 대비시켜 보면 목적성 이슈가 있습니다. 목적성하고 모티베이션. 어떻게 유저들에게 목적성을 줄 것이냐. 목적성이라는 것은 뭘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제 모티베이션을 줄 것인가. 유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게 또는 뭔가를 하려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슈인데, 두 개의 이제 세컨 라이프에 없고 로블록스하고 그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게 뭐냐면 게임성이에요. 게임성. 즉 게임이라는 즉 논다는 즐거니까 뭔가를 게임을 한다는 그 목적이 로블록스하고 마인크래프트는 뚜렷하게 있는 거고 세컨 라이프는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세컨 라이프가 실패를 하게 된 결정적인 문제였고, 그걸 로블록스하고 마인크래프트는 그걸 학습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로블록스도 2006년도에 나온 콘텐츠였는데 플랫폼인데 지금까지 생존해 있으면서 결국에는 대박을 친 건 분명히 세컨 라이프의 실패를 잘 연구를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메타버스에서 뭘 할 것인가라는 이슈, 그 다음에 어떻게 애들에게 재미를 줄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그 싫어한다는 그 게임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그 애들이 그러니까 이 게임은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하면 참 얼마나 이렇게 기뻐할 것 같아요. 정말 이 학부모님들 보면 자신들도 과거에 어린 시절에는 참 많이 아마 놀았을 텐데, 이 부모가 되면 항상 애들이 공부만 하기를 바랐는데, 애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이제 보면서 보면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예요. 심지어는 서울대 학생도 소수고요. 교수 집단을 봐도 소수예요. 교수의 집단을 봐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공부를 업으로 삼는 교수 집단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니까 소수인데 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럼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세계를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페토가 그런데 처음에 몇 번은 즐겁게 뛰어놀 거라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뛰어놀고. 근데 자, 그 다음에 한 서너 번 열심히 이제 접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즉 목적성하고 모티베이션의 이슈가 생기거든요. 자, 거기서 뭐 하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에서 뭔가 게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수학 게임이에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게임이에요. 그럼 애들 귀신같이 알거든요. 이거 우리 공부시키는 거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속성,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지속을 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떤 메타버스의 수준은 대단히 그 정도의 논의까지 못 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문제로 이게 느껴지고 있고요. 향후에 특히 이제 교육부 등등 또는 뭐 정부 정책, 그 다음에 EBS 등등이 뭐 교육 정책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를 입히려고 할 때 아마 다 그 문제가 발생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게임을 빼지, 그러니까 게임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는 한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G러닝하고 20년 동안 해봤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게임이거든요. 얘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하게 뭔가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게 게임적 요소.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안 해도 좋아요. 게임적 요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메타버스에 있어서의 논의에 있어서는 총론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는 점. 그래서 강론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기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메타버스 이야기에 계속 좀 우려하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유행처럼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순간 뭔가 이 유행어를 쓰는 듯한. 근데 근본적으로 이 기술이라는 게 또는 메타버스를 다 까보면 요소별로 분해해 보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거든요. 뭐 AR, VR, 뭐 미러 월드, 가상 세계, 버추얼 월드,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휴먼 또는 어쨌든 아바타, 온갖 우리가 기존에 다 알고 있던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건데,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소들은 다 지금 일정하게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거나 한계에 직면해 있어요. 예를 들면 VR, AR은 한계 상황이거든요. VR, AR은 여전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뭐 AR 같은 경우 더더욱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아바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디지털 휴먼 또는 뭐 그 디지털 가상 아이돌 뭐 이런 게 지금 뭐 로찌 뭐 이런 게 엘린 미켈라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요즘 그 개념도 이미 이제 2010년 9년 이때 일본에서 그 3D 캐릭터 형태로 다 나와 있던 거거든요. 하츠네 미쿠 그다음에 그 메구리네 루카 이런 그 캐릭터 공연들이 다 있었고요. 그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SM이 좀 하고 있는 게 에스파를 만든 게 바로 그런 걸 바로 카피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그런 기존의 요소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요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개념이라고 등장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뭔가의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심적으로. 근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그러면 뭔가를 다 모아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로 심도 뭔가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정부 같은 경우도 VR 기반의 전자정부 이런 거 했었거든요. 행안부. VR 기반의 뭐 온갖 걸 뭐 플래그십 뭐 프로젝트 뭐 과기정 통보 뭐 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뭐 근데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참 말 안 돼. 정부는 정말요 말 안 듣습니다.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최수영 부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호영 그 본부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정부는 절대 전문가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새롭게 다 그런 요소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메타버스라고 큰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 개념을 다시 적용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예를 들면 VR 기반의 정부에서 VR을 빼고 메타버스 기반의 정부. VR 교육, VR 기반 교육에서 VR 빼고 메타버스 교육. 뭐 VR 뭐 어쩌고해서 어쩌고저쩌고해서 VR 싹 빼고 다시 메타버스 이렇게 바꿨을 때, 뭐 치환할 때, 바꿔버릴 때 개념을 이럴 때 뭔가 새로운 게 보일까? 뭔가 새로운 이게 그러니까 비유가 펼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보일까? 메타버스 기반 교육, VR에서 VR 기반 교육, AR 기반 교육 또는 뭐 이런 걸 싹 빼버리고 VR, AR 다 빼버리고 메타버스 기반 교육 이럴 때 뭔가 새로운 게 보일까? 애들이 새롭게 뭔가에 정말 빠질까 열광할까라는 이런 좀 그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메타버스가 필요하니? 라고 해서 이제 단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거 코로나 해결되면 다 끝날 이야기거든요. 뭐가 진짜 필요하지? 교육에서 메타버스가 없으면 안 되는 지점이 있을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경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사실은 부장님이 보여줬던 그 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요. 그 learning by teaching이에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learning by doing이 아니고 그 아래 learning by doing 그 아래에 더 가장 학습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그 지식 습득의 스테이지는 티칭하면서 이제 가르칠 때 가장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티칭을 시켜보면요. 가장 완벽하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쪽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학습의 방법에 있어서도 그 가상이라는 그런 체험, 가상의 체험이라는 게 어떤 분야에서 왜 반드시 필요하지라는 바로 거기에 대한 그 접점에 대한 답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쨌든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만히 있어라. 기후미 연구 뭐 또 질문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또 뭔가 많이 들어왔네요. 참. 그럼 네 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개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메타버스를 적용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 기구나 단체 등이 설립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그 부장님 그 답변 가능하세요? 그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예. 혹시 계획 있으세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다른 기관이랑 협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뛰어다니는 거에는 EBS가 뛰어다니는 좀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볼까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약간 뭘까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VR, AR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뭐 다른 기능도 들어가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일일이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교육 사업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방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조금. 그, 네, 그 오전에 그 픽셀러티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 저도 그 듣다가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VR이든 AR이든 메타버스든 상관없이 그 회사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바를 꾸준히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신사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고 메타버스라는 게 지나고 나서도 본인들이 계속 하고 싶었던 그 다중 멀티 접속 게임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그문 메타버스의 그런 게 뭐랄까요 파도가 지나고 나도 계속 해 나갈 거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짜잔하고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교육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것을 꾸준히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저희는 최근에는 이제 주로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영어는 이제 말하고 듣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고로 저희 아이한테 오큘러스에서 잡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에 가면은 이렇게 그 NPC가 와서 말을 걸고 뭐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 다음부터는 저한테 영어 단어를 왜 외워야 되는지 안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영어는 말하고 듣는 게 동시에 되는 거구나. 저희가 공부하듯이 뭐 리딩, 리스닝, 보캐블러리, 그래머 이게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저 그래머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메타버스 상에서의 의사소통이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많은 부분 언어 교육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만 제대로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개발이 돼서 영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 한 번만 하면 아이들이 왜 단어를 외우고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게끔만 해준다면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 방향은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히 그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자그마한 것부터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뭐 저희 같은 EBS에서도 전폭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하나부터 시작하고 그걸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또 이제 두 개 하나 질문이 나왔는데 메타버스 활성화에 따른 기술, 성능, 품질상의 뭐 그런 뭐 문제점들, 보완점들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도 역시 이제 최 부장님께 좀 답변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메타버스 분야 인문학을 기반으로 지역학을 연구하여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때 진입 가능한 부분은 무엇이고 관련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은 이호영 저희가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메타버스 활성화에 따른 기술, 성능, 품질상의 어떤 문제점들과 보완되어야 할 점, 정부 차원에서 보완해야 될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최 부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발표 자료에 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디바이스는 스마트 패드고요. 통신은 와이파이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느 정도 다 아시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많이 되고 있는 PC에 뭐 게임용 PC가 필요하거나 GPU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스마트 패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 중학생들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구성이 돼야 되는구나. 여기에 맞춰서 기존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을 재구성해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맞게 뭔가 다른 그 컨셉들이 들어와서 이 환경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도 이거 실감의 콘텐츠 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콘텐츠라고 하면
저도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만 만들면 이걸 어느 디바이스에 어느 디바이스건 어디에 서비스하건 그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지 어느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지에 따라서 컨텐츠 제작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감형 컨텐츠는 컨텐츠 제작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가 같이 붙어서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 컨텐츠 제작이 서비스랑 같이 붙어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내용을 과기부나 교육부나 다른 데 가서 설명드리면 그러시죠. EBS는 컨텐츠 제작사니까 컨텐츠만 만드세요. 서비스는 다른 데다 맡기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 뭐 웹 업데이트처럼 이게 서비스랑 컨텐츠 디바이스가 다 연관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EBS가 상관한 거 아니고요. 그거는 다른 데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EBS는 컨텐츠만 만드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출판물을 만든다거나 동영상을 만드는 거면 그런 입장이 많지만 실감형 컨텐츠를 만든다 또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실제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염두에 두고서 모든 커리큘럼 내 기획이나 인터페이스나 UI가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컨텐츠 제작과 서비스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장님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이 정부 관료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 많은 에너지를 저처럼 근데 조금 더 해보시면 저처럼 한 20년 해보시면 번아웃 돼가지고 아마 두 번 이야기를 안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요즘 정부 관료들한테 두 번 이야기 안 하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막 할 수 없는 거고 뭐 알아들어도 또 뭐 첩첩산중이고 참 여러 가지 직면한 어려움을 잘 이해가 이 어려움에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분야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지역학을 연구한다. 이때 이때 이제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떤 걸로 진입할까? 무슨 콘텐츠를 좀 만들면 좋겠나?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련 정책은 마련되어 있을지요? 관련 정책은 아직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럼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정책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스케치해서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호영 박사님, 이호영 본부장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자신은 없지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사실 그 지역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뭔가 굉장히 아주 최근까지도 좋은 이렇게 뉘앙스를 주기보다는 뭔가 지방 소멸, 지역 격차, 지역 감정 뭐 이런 때 동원되는 일종의 좀 뭐랄까요 후진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 마치 지방이 막 지역이 동원되고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매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그런 굉장히 관심도 굉장히 높고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언론이 그렇게 부풀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한 5일은 도시에 살고 4박 5일은 도시에 살고 2박 3일은 지방에 내려가서 빈집을 이제 세를 얻어서 체류하고 뭐 하는 다양한 종류의 삶의 양식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뭐 우연인지 하여튼 해외 여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가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새로운 스토리텔링들을 발견하고 뭐 거기서 스토리 리빙을 한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저널리스트라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한국의 어떤 산업화위의 발전 과정이라는 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심원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종의 하나의 중심을 놓고 그 중심을 향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격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삶의 궤적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서울로 보내야 되고, 뭐 서울에서도 뭐 스카이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강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지향점을 가진 그런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동심원의 어떤 목표라는 게 뭔지는 사실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이렇게 미리 주어져 버린 그런 사회를 살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제가 피난민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일단 빠른 기차가 도착하면 그 도착 어디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타고 보자, 타서 일단 가고 보자 뭐 이런 식이어서 굉장히 그 뭔가 지역에 대한 뭐 간이역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종류의 것들을 다 사상시키는 그런 종류의 이제 개발 경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그런 동심원의 어떤 중심이랄까요? 아니면 그 굉장히 그 특급 열차의 목적지랄까요? 이런 데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는 그게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가지고 있던 뭐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동화되면서 나타나는 매우 성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콘텐츠를 제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뭐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 저런 정책을 써야 된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이스리스해진 그런 이제 지역의 목소리를 담는 크리에이터들의 힘을 실어주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만약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구현하려고 할 때에 가지게 되는 기술적인 그런 장벽,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현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제페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과기정통부 회의를 위해서 제페토 이런 데 들어가 보았는데, 그 제페토를 게임을 안 하던 사람들이 그 제페토를 가지고 운용하기 굉장히 힘들고, 여기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야 될지 전혀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빌드업하고 뭐 거기다 내 아바타를 심어놓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이유가 거기 내가 스토리텔링의 주체가 아니고 내가 보이스리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 그 깨알같이 사실 우리나라에 잘 찾아보면은 뭐 그런 굉장히 지역의 그 이야기를 담은 그런 스토리텔러들도 많고 크리에이터들도 많고, 지금 로컬에서 나름대로 이제 뭔가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이제 자본에 후속되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구현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아서, 저는 그 스토리와 어떤 지금 어떤 기술적인 뭐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프라 사이에 어떤 결합이 필요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어떤 그 설계한 그런 것 하에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거기다가 어떤 월드를 꾸미는 게 아니라 서로 매우 다양한 세계관들이 교차하고 스토리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구체적으로는 그게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정부가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뭐 잘하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되게 새로운 어떤 그 메타버스 경제는 그 우리가 지금 플랫폼 경제라고 말하는 게 걸어왔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어진 방식의 그 표현을 통해서 세계를 쉐이핑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쉐이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되게 참신한 발상인 것 같고, 뭐 최근에 그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문제와도 연결되지만, 제가 볼 때는 관광도 관광이지만 뭔가 지방의 일상 이런 것들의 어떤 소구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왜 저한테 주셨나요? 선생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질문을 이영숙 교수님한테 좀 드리려고요. 이영숙 교수님도 어려운 질문을 좀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지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 1차원적으로 대답하자면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네트워크의 저는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동시대가 아닌 과거,
미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된 그 어떤 콘텐츠가 연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뭔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특정한 지역의 어떤 스토리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학, 뭐 언어, 특히 방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그 소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쪽에서는 최근에 뭐 저희 BTS가 공연을 했잖아요. 저기 그 경복궁을 대상으로 그 배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험으로써 그 저 외국 애들이 막 물어보거든요. 뭐 채팅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냐고 뭐 경복궁에 가봤냐고 이런 것도 하는데 뭔가 이런 어떤 그런 홍보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뭔가 이런 지역학이 또 새로운 화두로 부상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채팅에서. 그리고 또 뭐, 뭐 주요 채팅을 이제 몇 가지 보게 되면 메타버스와 뭐 블록체인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이런 게 관계가 있다고 어떤 분들은 적어놨는데 그두 개는 특별하게 관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굳이 뭐 블록체인이 들어오면 뭐그 자체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둘이 반드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뭐 국내 뭐 게임사들이 지금 NFT 준비하는 것은 이건 메타버스 이슈하고 별개로 준비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게임들이 훨씬 더 이 메타버스 이를 벗어나서 관련돼서 더 잘 이 서로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것은 가상화폐하고 이슈고요. NFT는 꼭 게임하고 안 붙어도 되고 게임하고 붙어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코인 하는 사람들이 뭐 NFT하고 게임을 자꾸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꼭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꼭 이제 주가 이슈도 붙어 있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뭐 두 개가 메타버스 또는 뭐 NFT 뭐 코인 이 세 개가 반드시 붙어서 움직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어쨌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질문하셨던 인문학 기반으로 지역학 이야기하시면 지역학이라는 건 두 가지 차원에서 아마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국내에서 지역을 연구하는 지역학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하고 대비되는 로컬라이제이션, 로컬이라는 개념이 있어 지역학 두 가지 분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역학을 연구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학 또는 뭐 미국학, 중국학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이제 이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이호영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국내에 있어서의 지역 연구 이렇게 들어갈 경우는 예를 들면 영남, 뭐 호남 이런 각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을 연구한 이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어떤 뭐 글로벌적인 지역 또는 국내에서 지역 양자를 다 이제 포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이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해당 지역, 그 해당 국가의 문화적인 기반 또는 그 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깔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서로 다른 메타버스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 남북한이 아주 대단히 이질적이거든요. 혹시 그 이호영 본부장님 그 다이어트가 북한에서 사용하는 다이어트에 해당하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용어? 다이어트를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살깎기? 네? 비슷한데 어디서 들으셨네요. 살까기라고 부른대, 살까기. 네, 다이어트래요. 그래서 김정은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살까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용어의 이질성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거든요. 또 하나 이제 이영숙 교수님께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 없어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이영숙 교수님한테 일 없어요라고 답변했어요. 뭔 말일까요? 일 없어요? 예. 관심 없어요. 저 교수님께 관심 많아요. 아, 그런가요? 일 없어요가 무슨 말이냐면 문제 없어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no problem이에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일 없어요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쁘거든요. 일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일 없어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 그 말이에요. 나한테 뭐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북한에서 일 없어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언어에 있어서 이길성 또는 이제 분단된 지가 벌써 몇 년인가요? 1945년이니까 벌써 한 70년 정도 됐나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도 아주 너무 달라졌고요. 특히 사회가 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라는 그 체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양쪽의 그러니까 생산 산업적 격차도 심해졌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특히 이 한국 쪽에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고 있고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면 엄청나게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한다면 메타버스로 그런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를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세계 이런 걸 지역학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건 통일부 사업이 될지 모르겠어요. 통일부나 교육부. 그래서 아마 그리고 해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일본이나 일본학 또는 중국이면 중국학 이렇게 들어갈 때 그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하고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미국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특정 포인트만을 메타버스의 세계에 구현해 놓고 거기에서 뭔가 체험형 어떤 문화라든지 그들의 역사를 체험하기에도 상당한 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메타버스 내에 어떤 기술적 요소로서 VR이 있는데 VR 기반으로 그런 걸 구축해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굳이 3D가 아니라 2D로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그러면 항상 뭐 3D에 뭐 이 풀 3D로 뭘 돌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전 좋다는 주의자이기 때문에 가상 체험이라는 것은 꼭 3D가 아니라 3D에 집착할 필요 없고 뭐 2D도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응용을 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로 이제 또 짧게 한 1, 2분 정도씩 이제 최수영 부장님부터 토론자 이호영 본부장님 그리고 이용수 교수님 이제 돌아가면서 마무리 멘트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 부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죠. 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실감형 콘텐츠도 제작하고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교육도 하고 수학 교육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메타버스도 이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교육의 바운더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내용은 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사람들에게 이거야라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분명히 있어야지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결국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교육용 메타버스 서비스가 프로토타입으로 제대로 뭔가 하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호영 본부장님. 마이크 켜야 됩니다. 네, 저는 약간 뭐랄까 총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만 뭐랄까 단편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이후에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노동도 굉장히 프라그멘테이션이 됐고 뭐 교육도 그렇고 그런 세상이 메타버스가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말하자면 공유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각자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좀 그런 사회에 뭐랄까 우리가 기대고 갈 게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그 박희정 통보와 함께 그 메타버스의 어떤 사회적 영향 그리고 역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앞으로 연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숙 교수님. 네. 이러한 의미 있는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더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내년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더 다양한 연구 주제와 그리고 교육 콘텐츠 그리고 특히 아까 이호 저기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교육 콘텐츠를 실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지금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포럼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서 이런 가지 않아도 이런 좋은 또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최수영 부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이호영 본부장님, 이영숙 교수님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2차 가상 영화 포럼, 2차 우리 정책 분야 분과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세미나에서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